오늘 세 번째 주제는 이스라엘의 이 환경, 특히 자연 환경, 그리고 그 자연 환경에 따르는 고대 이스라엘의 산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남북의 이 길이가 약 한 500km, 그리고 이 동서의 폭은 제일 넓은 곳이 한 110km, 그리고 전체 면적은 21,946평방킬로미터. 그래서 우리가 강원도, 남북 강원도를 다 합한 그 면적의 0.87배 정도 되는 그런 지역이 오늘 이스라엘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길게 한 500여 킬로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지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질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지질학의 소박물관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토를 이제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동서로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즉 서쪽 지역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동쪽 요단강 쪽으로는 급한 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 면의 경사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동을 할 때에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직선 거리는 32km에 불과하지만 고도의 차이는 1000m 이상으로 급하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고서저 현상은 이스라엘의 남쪽의 헤브론으로부터 북쪽의 길보아 산까지,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앙산악지대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국토가 중앙산악지대를 중심으로 지중해 쪽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고, 또 요단강 계곡 쪽으로 갈수록 급한 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중해 쪽은 충적토가 발달하여 비옥한 지역, 그리고 평야지대를 이루고 있고, 반면에 요단강 계곡 지역은 급격한 절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형적인 특징은 농사, 그리고 주거, 그리고 그에 따르는 산업 등 여러 가지의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 이스라엘 지역은 소위 중앙산악지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 서쪽의 지중해 지역 쪽으로 주거나 농사가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지도에서 확인하듯이 이스라엘 영토는 지형적 특성에 의해서 우리가 흔히 5지역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동에서 서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이 되겠죠. 해안평야지대, 그 다음에 중앙산악지대, 그 다음에 요단강 계곡지대, 그 다음에 요단 동편, 우리가 흔히 트랜스조르단 지역, 그리고 유다의 남쪽 지역인 네겝 지역, 이렇게 크게 한 5지역 정도로 지형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맨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중해 변의 해안 평야지대는 주로 북쪽의 악고로부터 남쪽의 가자까지 지중해 해변을 중심으로 형성된 평야지대를 말하고, 이 전체 270여 킬로미터 해안선을 따라서 북쪽의 악고에서부터 그 갈멜산까지 악고평야, 그리고 갈멜산에서부터 야르콘강, 즉 텔아비브 북쪽 지역의 야르콘강까지를 샤론 평야, 그리고 야르콘강에서 가자까지 블레셋 평야, 이렇게 크게 세 평야지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해안 평야지대는 북쪽의 악고 평야,
그 다음에 샤론 평야, 그리고 제 남쪽에 블레셋 평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고, 해안 평야 지대가 북쪽에서는 폭이 한 10km 미만이지만 남쪽으로 갈수록 점점 폭이 넓어져서 3배에 이르는 30km 정도까지 평야지대가 넓어집니다. 이 평야지대는 지중해성 기후를 띠고 포도, 올리브, 밀 이런 것들 재배되는 소위 지중해성 과실을 재배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포도나 바나나, 오렌지 이런 귤 등을 재배하지만 이것은 성서시대 때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해안 평야지대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의 요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전 2000년경에 이집트가 히타이트나 오늘날 터키 지역이 되겠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북진할 때에 또 그리고 반대로 주전 1000년대에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등이 이집트를 공격할 때 이스라엘의 해안 지역을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런 지정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해안 평야지대가 되겠습니다. 이 해안 평야지대는 이 쿠르카르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래가 단단하게 굳어진 그런 토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구가 발달하지 않고, 그리고 중앙산악지대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아서 샤론 평야 근처에는 늪지대가 그렇게 형성이 되고, 이런 습지는 육상 이동에 장애가 되어서 지중해 해안을 따라 형성된 도로가 이 근처에서 좀 더 내륙으로 방향을 바꾸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해안 평야지대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구가 발달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악고 평야에 있는 악고는 가나안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 역할을 했던 곳이고, 또 샤론 평야에 위치한 돌은 해양 민족들 가운데 체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착해서 항구를 만들어 발전했습니다. 또 그리고 남쪽으로 욥바는 성서시대부터 항구로 사용이 되었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당시에 레바논에서 건축자재를 구입해서 수송하는 중요한 항구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욥바가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갈 때에 출발했던 곳이 욥바항입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남쪽에 블레셋 평야가 위치한 이 블레셋 평야 지대에서는 이 가자는 이집트가 가나안을 통치할 당시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고, 또 반면에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셋 3세는 이 가자를 점령해서 무역항을 개설했고, 가자 외에도 아스글론과 아스돗 등이 블레셋 평야에 위치한 항구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 해안 평야지대, 특히 블레셋 평야지대는 동쪽으로, 즉 내륙으로 이동하면서 내륙으로 이동하면 해발 한 200 내지 300m 정도의 낮은 지역을 만나게 되는데, 이 지역을 특별히 쉐펠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쉐펠라에는 주로 감람나무, 뽕나무가 재배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평야의 남쪽에 있는 해안 평야, 이 해안 평야가 내륙으로 들어가면서 해발 200-300m 되는 낮은 지역이 있는데, 그것을 쉐펠라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쉐펠라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이 내륙으로 세력을 확장할 때 유다와 많은 전쟁을 했던 지역이고, 이 쉐펠라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들은 베세메스, 라기스, 또 갓, 에글론, 이런 중요한 도시들이 쉐펠라에 위치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집트나 또는 아시리아 세력이 북진 혹은 남쪽으로 내려올 때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쉐펠라 지역을 통과해야
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했던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은 미가서 1장 8절로부터 16절에 언급된 도시 가운데 가드, 사빌, 벳에셀, 마롯, 라기스, 마레사, 가드 모레셋, 그리고 아둘람이 모두가 셰펠라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들이 되겠습니다. 성경의 사건으로는 사사기 13장에서 16장에 언급된 삼손의 주요 활동 무대가 소라, 딥나, 가사, 소래골짜기 등 모두 다 셰펠라 지역과 해안 평야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해안 평야 지대와 그 해안 평야 지대에 위치한 셰펠라는 초기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특별히 이스라엘이 나라가 정착하고 주변 나라들과 많은 갈등과 분쟁을 일으킬 때에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해안 평야 지대가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지역은 중앙산악지대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중앙산악지대는 구약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그런 중요 지역이 바로 이 중앙산악지대 지역이 되겠고, 중앙산악지대는 남쪽의 헤브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북쪽의 이스라엘 평야까지 해발 대략 500에서 700m의 산악지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오늘날 그 이스라엘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여기에 있는 도시들은 남쪽부터 드빌, 드고와, 벳술, 베들레헴, 예루살렘, 또 북쪽으로 미스바, 기브온, 베델, 아이, 세겜, 도단, 디르사, 그리고 사마리아 등이 이 중앙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주요 도시들이 되겠습니다. 이 중앙산악지대는 유대산악지대와 에브라임 산악지대, 즉 정치적으로 남쪽에 있는 지역을 유대산악지대, 중앙산악지대 가운데 북쪽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위치하고 있던 지역을 에브라임 산악지대 이렇게 나누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북쪽 갈릴리 호수 근처를 갈릴리 산악지대 이렇게 나눕니다. 중앙산악지대에서 가장 높은 곳은 베델 근처의 제벨 아수르라고 하는 지역이고 해발 101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세겜 근처의 에발산은 936m 정도, 그리심산은 조금 낮은 880m 정도 이르게 되겠고, 이 중앙산악지대의 토양은 주로 석회암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회암이 조금 더 풍화되어진 테라로사 토양, 그리고 백운석 이런 것들로 덮여 있는데, 중앙산악지대의 주된 토양은 석회암 지역이다. 중앙산악지대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강수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앙산악지대 북쪽 지역이 남쪽 지역에 비해서 높이가 낮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에서 비구름이 몰려와서 내륙까지 깊숙이 들어와서 비를 뿌리기 때문에 강수량이 풍부하고, 이런 강수량이 풍부한 중앙산악지대에서는 주로 올리브를 재배합니다. 이 중앙산악지대는 구약성서 역사의 그 중요한 장으로서 매우 중요한 곳이다. 특별히 남북 왕국으로 나뉘어서 남쪽에 예루살렘, 북쪽에 사마리아, 남북 왕조의 수도가 모두 이 중앙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또 처음 다윗이 왕국을 세웠던 헤브론도 바로 이 중앙산악지대에 있고, 그리고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북쪽 쪽 지역 예루살렘 근처에 베들레헴이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는 베델이 법궤와 관련하여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북왕국 시대에는 이 베델이 성소 역할까지도 담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앙산악지대와 갈릴리 산악지대 중간에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뻗어 있는 이스라엘 평원은 이스라엘 최대의 곡창지대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잘못 쓴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평원, 이것이 이스라엘의 최대 곡창지대. 즉 이 지역은 강수량이 풍부하고, 왜냐하면 중앙산하의 산악지대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강수량이 풍부하고, 또 토양이 비옥한 테라로사 그런 토양이기 때문에 많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 이렇게 좋은 곡창지대이다 보니까 이곳을 점령하기 위한 많은 전쟁이 벌어졌고, 이스라엘 평야에 위치하고 있는 중요한 도시가 바로 무깃도라고 하는 곳이고, 이 무깃도에는 많은 전쟁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 사사기에 그 여선지 드보라와 발락이 하솔의 장군 시스라를 물리친 곳도 바로 이 이스라엘 평야 지역이고, 또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곳도 바로 이곳이고, 그 다음에 사울이 전사한 곳도 바로 길보아 산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이집트의 바로 느고이세와 싸우다 전사한 곳 모두가 이 이스라엘 평야와 그 주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평야 지대는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던 그런 지역이고, 이스라엘 고대 역사, 특히 구약성서 시대의 역사에 중요한 장이 되었던 곳이다. 자, 이제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데 맨 처음에 서쪽은 해안평야, 그다음에 중앙산악지대, 거기에서 이제 더 동쪽으로 가면 요단강 계곡지대가 등장합니다. 요단강 계곡지대는 시리아의 안티레바논 산맥으로부터 아프리카 모잠비크까지 약 한 6,300여 킬로미터 뻗어 있는 단층의 일부 지역으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헬몬산에서 사해까지의 단층 지역을 일컫는 말이 요단강 계곡지대가 되겠습니다. 이 요단강 계곡지대의 가장 큰 특징은 갈릴리 호수 근처로부터 해서 대체로 사해까지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북쪽의 갈릴리 호수 근처는 대략 한 마이너스 210m, 여리고는 마이너스 250m, 그리고 사해는 더 낮아서 약 마이너스 400m 해수면보다도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이 요단강 계곡지대의 기후는 아열대성 기후고, 연간 약 400mm의 가량의 강수량이 있어서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자연 조건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곳 요단강 계곡지대에는 오래전부터 사람의 주거가 시작되었고, 특히 여리고는 인류 최초의 성곽도시, 대략 한 주전 8,0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00년 전 신석기 시대의 최초의 성곽도시가 세워진 곳이 바로 여리고가 되겠고, 북쪽의 벳산이나 펠라는 사람의 주거가 시작된 이래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사람이 지속적으로 거주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신약시대의 이 요단강 계곡지대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어떤 교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갈릴리에서 요단강 계곡지대를 지나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지역은 유다의 남쪽 지역인 소위 네겝 지역입니다. 히브리 말로 네겝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남쪽이라는 뜻이고, 또는 불모지라는 그런 황무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겝 지역은 주로 부엘셰바 남쪽으로 연강수량 200mm 미만 지역의 모래와 자갈로 이루어진 지역을 우리가 흔히 네겝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연 조건 때문에 이 네겝에는 사람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대신 이곳에는 많은 야생 동물들이 서식을 했고 네겝에 대한 언급이 구약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지리적인 이유 때문이고 오늘날에는 이 네겝 지역에 소위 유칼립투스나 또는 개간을 통해서 그리고 또 물을 공급해서 그 지역을 개간해서 지금 많은 키부츠들이 위치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서시대에는 이 지역에 사람이 살기 대단히 어려웠고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이 네겝 지역은 시몬 지파에게 주어졌습니다. 시몬 지파 남쪽에 이제 갈렙 쪽과 아말렉 족속이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네겝의 북쪽 지역 그리고 유다의 그 남쪽 지역 그 지역은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인 주전 6세기 경에는 에돔에 의해서 정복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지역인 요단 동편 지역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요르단이 있는 소위 트랜스 조르단 지역이고 이 지역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 서쪽 지역과 지형적으로 평행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형을 보게 되면 중앙산악지대에서 요단강 계곡지대로 내려갔다가 다시 요단 동편에서 소위 요단강 동편 지역이 다시 이렇게 산악지대로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 동편 지역은 요단강에서 내륙으로 가면 갈수록 높은 산악지대를 이루고 있고 그 요단강 요단 동편 지역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요단 계곡 지역, 산악 지역 그리고 사막 지역으로 점점 이렇게 나눕니다. 요단강 계곡, 그 다음에 산악지대 그리고 더 내륙으로 들어가면 사막 지역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요단 동편 지역은요 동서로 흐르는 강에 의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제일 북쪽에 신명기 2장 37절에 나오는 야복강 이북으로 길르앗 지방이 되고 야복강 이남에서부터 남쪽에 아르논강 신명기 2장 24절에 나와 있는 까지 이 지역을 암몬과 모압 지역이 되겠고 그리고 아르논강을 기점으로 해서 남쪽 지역이 에돔 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보면 에돔, 모압, 암몬, 길르앗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쪽의 길르앗 지역은 높은 고산지로 옛날부터 발삼, 향료, 재배와 산림이 우거진 그런 지역이었고요. 비교적 기름진 토양과 풍부한 강우량 때문에 이스라엘 왕국과 아람 다메섹의 주요한 목표가 되어 두 나라 사이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길르앗 지역이고 이것은 열왕기상 20장이나 22장 1절 이하의 길르앗에서의 전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암몬 모압 지역은 해발 800에서 1000m 정도 되는 지역이고 이 요단 동편 지역의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의 에돔 지역은 해발 1000m에서 1700m 더 높은 지역이 되고 평균 고도는 한 1200m 되는 곳이고 이 요단 동편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이 제벨 룸이라고 하는 곳은 해발 1754m 되는 그런 높은 곳이고 그래서 에돔 지역은 이렇게 높은 산악지대라고 하는 지형적인 이유들로 이들이 거주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기회만 되면 유다 땅으로 세력을 확장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형적인 특징에 의해서 성서시대에 이스라엘 주거 지역을 추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느 지역들이 사람들이 중심적으로
살았고 또 어떤 사건들이 중점적으로 벌어진 곳이 어느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의 지형을 이제 5지역으로 크게 나누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토양은 기후, 강수량 이런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토양은 크게 세 토양으로 나눕니다. 석회암, 현무암, 그 다음에 누비아, 사암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고,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적인 토양들이 있어요. 테라로사나 로이스나 뭐 이런 토양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크게는 석회암, 현무암, 누비아, 사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석회암은 매우 단단하고 풍화 침식의 저항이 강해서 산악, 군흥지대에 주로 구성되어 있고, 반면에 이런 지역에서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리고 석회암은 주로 성벽이나 또는 건축 재료로 많이 사용이 되어져 있고, 오늘날 예루살렘 건축에 사용되는 데의 대부분은 석회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무암은 요단강 지역의 바산 고원과 갈릴리오스 부근에서 이 현무암이 풍화 황갈색의 토양, 그래서 이 토양은 점성이 강하고 비옥한 농경지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오스와 그 주변과 북쪽 지역이 많은 키부츠와 농사가 잘 되는 이유는 이런 토양적 특성 때문에 그렇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양이 누비아 사암층입니다. 이 사암은 주로 요단 동편 지역에 많이 나타나고, 석회암처럼 단단하고 풍화 침식이 강하고 높은 산지를 이루고 있고, 이 사암지대의 특성은 빗물이 잘 스며들지 않아 상시천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지역의 주된 토양인 두껍고 단단한 누비아 사암인데, 붉은색 때문에 요단 동편 남쪽 지역을 에돔이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이런 어떤 큰 토양, 석회암, 현무암, 사암 이것 말고도 몇몇 특정 지역에 특수한 어떤 토양들이 나타나는데, 석회암이 변해서 형성된 테라로사, 짙은 붉은색을 띠고 매우 비옥해서 여러 가지 농작물이 잘 재배되고 있고, 이런 테라로사 토양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소위 그 이스라엘 평야지대, 그리고 또 그 이 충적토가 쌓여 있는 비옥한 토양층, 이런 곳들에서는 농사가 잘 재배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람에 의해서 사막에서 날라온 미세한 토양들이 쌓여진 것을 로이스라고 하는데, 이 로이스 토양은 주로 네겝 북쪽 지역에 형성되어 있고, 물만 공급되면 비옥한 농토로 변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지형적 그리고 강수량 이런 특징에 의해서 중요하게 크게 세 가지 토양으로 나뉘어지고, 부분으로 특별한 그런 토양들이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지형적인 특성과 관계되어져서 이제 고대의 도로가 이제 발달되어지는데, 고대 이스라엘은 지형적 이유로 남북 간 도로망이 발달을 합니다. 도로가 동서보다는 남북에 큰 도로들이 발달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간마다 지역적인 길들이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국제적인 큰 길이 있는데 소위 해변길, 그리고 이것은 지중해 연안의 해안평야를 따라서 나 있는 길을 해변길이라고 부르고, 반면에 똑같이 요단 동편 지역에 나 있는 길을 왕의 대로라, 킹스웨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기점으로 서쪽의 해안평야를 중심으로 한 해변길,
그리고 요단 동편의 왕의 대로 큰 그게 소위 국제적인 길이 발달되어져 있고, 간선도로로는 헤브론, 예루살렘, 사마리아 노선과 벳산, 여리고 노선이 중요한 그런 길이 되겠고, 그 이외에도 여러 길들이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도시들을 연결하는 그런 도로들이 발달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국제도로인 해변길, 이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그 길은 지중해 해변을 끼고 발달한 도로로서 대략 주전 2000년대부터 이집트,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군사,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전 15세기부터 13세기 사이에 빈번히 발생했던 이집트 바로들이 가나안 원정을 할 때 주로 이 해변길을 이용해서 가나안과 그리고 북쪽으로 시리아, 그리고 히타이트, 메소포타미아까지 진격을 했고, 또 주전 8세기경에 아시리아 제국의 왕들이 이집트를 정복할 때도 똑같은 길을 반대 방향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교량적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해안 평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와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히타이트 지역을 연결하는 그 비아마리스, 소위 해변길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교량적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 해변길을 이용한 예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이 가족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이동한 것은 대부분 비아마리스 해변길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요셉이 길르앗에서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가던 상인에게 팔렸는데, 이 상인들이 이용했던 그 길 역시도 대부분 해변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로 이용을 하려다가 이용하지 않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도 바로 이 해변길이 이집트와 연결되어지는 그 부분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처럼 해변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특별히 국제적인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도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국제적인 길은 왕의 대로입니다. 왕의 대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단 동편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길로서 다메섹에서 아라비아 사막을 잇는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따라서 아람은 이곳에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이러한 사실은 열왕기하 10장 33절이나 16장 6절의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왕의 대로가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언급이 됩니다. 먼저 창세기 14장 북방의 네 왕의 침략도 바로 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지났던 길의 일부도, 특히 요단 동편의 길도 바로 이 왕의 대로의 일부를 통하여서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 10장에 등장하는 솔로몬 왕 때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할 때에도 이 왕의 대로의 일부를 이용했습니다. 특별히 이 왕의 대로는 주로 아라비아에 향료를 수입하고 수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런 왕의 대로에 대해서 우리가 고대 아시리아, 즉 아카드어로 기록된 문헌에 등장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불분명하고, 일부 학자들의 견해로는 호세아 10장 14절에 있는 살만에세 3세라고 이렇게 부를 때
살마네셀 3세가 요단 동편까지 진출하였으면 분명히 그는 왕의 대로의 북쪽을 이용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할 뿐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땅 그리고 요단 동편에는 해변길 비아마리스와 왕의 대로 킹스웨이 두 개의 국제적인 도로망이 있고, 이제 그 외에 여러 지방 도로들이 발달되어져 있어서 이 지방 도로들은 내륙을 잇거나 두 개의 국제 도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개의 지방 도로 가운데에서 부엘셰바, 헤브론, 예루살렘, 세겜을 잇는 소위 중앙산악 도로가 내륙의 남북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엘셰바, 헤브론, 그리고 예루살렘, 북쪽의 세겜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이 도로는 북쪽 세겜에서 두 갈래로 갈라져 하나는 동쪽의 디르사로, 다른 하나는 북서쪽의 도단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중앙 이 산악지대에 있는 지방 도로의 사용은 창세기 37장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양을 치면서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이동했는데 그 이동의 경로가 바로 부엘셰바, 헤브론, 예루살렘, 세겜을 연결하는 그 길을 이용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고, 야곱의 아들들이 이 헤브론에서 중앙산악 도로를 따라서 세겜에서 도단을까지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부엘셰바를 출발해서 3일길 되어지는 모리아 산까지, 즉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도 바로 우리가 이 지방도로 부엘셰바, 헤브론, 예루살렘으로 연결하는 그 도로를 이용해서 모리아산까지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엘셰바, 헤브론, 예루살렘, 세겜을 잇는 이 도로 가운데에 있는 중요한 도시는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이 되겠고요. 예루살렘은 구약시대의 역사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베델 거쳐서 이제 세겜까지 이어지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길들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길들이 나 있는데, 중요하게 우리가 두 개의 국제 대로, 그리고 중앙산악지대에 부엘셰바, 헤브론, 예루살렘, 세겜을 잇는 그 길, 지방 국도가 발달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동서로 연결하는 수많은 도로들이 발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연환경과 관계되어서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기후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500km 길게 뻗어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자연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기후적인 면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기후를 지중해성 기후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지중해성 기후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건기와 우기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기는 대체로 4, 5월부터 10월, 11월 대략 한 6개월간의 기간을 건기. 이 건기에는 강우량이 전혀 없고요. 낮에는 고온 건조하고 밤에는 추워서 일교차가 아주 폭이 커요. 이때는 주로 이슬이 내리게 됩니다. 반면에 우기라고 하는 10월, 11월부터 다음에 4, 5월까지 대략 한 6개월간을 우리가 우기라 부르고, 이때는 1년 강우량의 대략 한 80% 이상이 1, 2월에 집중적으로 쏟아져요. 우기에 비가 내리는데 그 중에서 80%는 1월, 2월에 비가 집중한다라고 하는 거고, 비가 올 때는 대부분 강한 바람을 동반해서 활동에 많은 영향을 초래합니다. 강우량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북쪽으로 갈수록 강우량의 양은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바다를 건너오면서 수분을 많이 포함한 북서풍이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불어서
비를 많이 뿌리고, 또 이집트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서 남쪽은 비가 적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으로 비가 많고 남쪽으로 비가 적은 이유는 지중해 바다에서 불어오는 그 많은 수분을 포함한 그 바람이, 북서풍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비를 많이 뿌리는 거고, 반면에 이집트에서 불어오는 고온 건조한 바람이 남쪽으로 불기 때문에 남쪽에는 비가 적게 내립니다. 그래서 연강수량의 분포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 지역인 에일랏이라고 하는 곳은 약 한 1년에 30mm 정도, 그리고 가자는 한 250mm 정도, 그리고 예루살렘은 560mm 정도 내리고, 나사렛은 그보다 많은 640mm 정도 내립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연 강우량의 한계는 200mm 선이고, 이 200mm 선이 지나는 곳이 대략적으로 부엘셰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부엘셰바를 기점으로 해서 북쪽 지역에는 사람이 많이 거주하지만, 부엘셰바 남쪽에는 구약이나 신약 성서에 사람이 거주하는 것이 거의 언급되지 않고, 또 그리고 출애굽을 하는 경로를 제외한 나머지 정착한 이후 시대에 사람의 활동들이 잘 언급되지 않는 것은 바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최소 강수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사람이 거주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의 영토를 나타내는 신명기사가의 표현이 있어요. 부엘셰바에서 단. 이 부엘셰바는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강우량 200mm 선이 지나는 곳이 부엘셰바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엘셰바에서 단 혹은 부엘셰바에서 게바 이렇게 표현이 되는 부엘셰바는 남쪽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최남단 기준이 되는 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 등장하는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11월경에 내리는 비고, 이것이 늦을 때는 대략 한 12월까지도 연장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늦은 비는 봄비라고 하고 농작물의 작황과 결실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단비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두 종류의 비는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기후적인 특징을 잘 나타내는 것입니다. 강설은 매우 드물게 나타나고 주로 갈릴리 상부지대에 거의 매년 눈이 내립니다. 오늘날에는 갈릴리 북쪽의 헐몬산에 스키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앙산악지대나 주로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눈에 관한 기록은 거의 언급이 없고, 특별히 사무엘하 23장 20절에 보면 눈 오는 날 구덩이에서 사자를 잡았다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기후의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슬이 많이 내립니다. 이슬이 많이 내리는 것은 일교차가 현저하기 때문에 이슬이 많습니다. 이슬이 많은 지역은 1년 중 250일간 내립니다. 특히 네겝 북서 지역은 그 정도 250일 정도 내리고, 중앙산악지대도 150일에서 180일간 이슬이 내립니다. 이슬은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의 농작물 재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슬을 축복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28절이나 신명기 33장 28절, 여호수아 8장 12절 등의 이슬은 축복으로 묘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형적인 특징, 그리고 그 특징에 의해서 도시의 발달, 그리고 그 특징에 의해서 도시와 그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의 발달, 그리고 기후에 의한 토양의 형성과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같이 우리가 살펴볼 것은 강수량, 그러니까 강수량에 의해서 또 농토에 의해서 어떤 토양인가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어떤 산업, 농업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달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